북한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13명의 여군이 같은 날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충성 1급으로 분류된 특수부대 여성 간부들이었습니다. 상부는 이것을 단순한 실종이 아닌 집단 탈북 시도로 규정했고 즉시 국가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보위부는 멸족까지 거론하며 전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평양에서 해상까지 모든 검문소가 강화되고 야간 통행이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더 큰 충격이 돌았습니다. 그녀들 중 한 명이 국가 기밀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 기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위 1%로 선발된 엘리트 여군들은 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탈출을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그중 특수통신부대 소속 27세 여성 장교가 왜 목숨까지 걸어야 했을까요? 지금 감동 스튜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북한이 끝까지 숨기려 한 13명 여군 집단 탈북 실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간은 두려움 앞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날 내가 본 모습은 나였을까? 아니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또 다른 그림자였을까? 저는 북한 특수통신부대에서 복무했던 27세의 여성 장교였습니다. 이름은 리현정, 계급은 중위, 지금은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서 한국어를 다시 배우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 아래에는 아직도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진실 하나가 묻혀 있습니다. 저는 늘 충성심이 강한 군인이라 여겨졌습니다. 상부는 저를 정치적으로 안정된 인재라고 불렀고 부모님도 제 직책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비밀에 노출된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손에 쥐고 분석하던 암호문, 평양 상부로만 향하는 특수라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름들. 어떤 이름들은 갑자기 목록에서 사라졌고 어떤 이름들은 다시는 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묻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 라는 질문은 그 사회에서 금기였습니다. 한국에 온 후에도 잊히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국정원 조사관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위험을 느꼈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균열이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험? 그 단어는 제가 무너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은 선택, 그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선택. 탈북이라는 단어는 세 글자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 개의 감정과 기억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과거를 꺼내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13명 여군 집단 탈출 사건의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집단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고 누군가는 배신을 하고 누군가는 끝없는 공포 속에서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에 제가 들고 있던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파일은 제 인생을 갈라놓은 선이었습니다. 열어본 순간 다시 닫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난 순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결국 그 파일 때문입니다. 때때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모든 비밀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 강물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은 단지 추억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제 이야기를 들키기라도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록해야 합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침묵은 더 이상 저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 겪은 것, 그리고 잃은 것들을 이 12개의 기록 속에 남기려 합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에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그날의 첫 장을 펼칩니다. 숨막히는 평양의 공기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작은 균열을 마주하기 위해 과거에 나는 위험을 느끼기 전까지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그렇게 비뚤어진 곳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평양 외곽의 군숙소에서 지내던 시절, 저는 매일 아침 규정된 시간에 일어나 군용식당에서 배급받은 옥수수죽을 먹고 중대 동기들과 짧은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끝냈습니다. 선택은 없었지만 불만도 감추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것을 일종의 질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견디면 되는 삶, 묻지 않으면 무사한 삶. 주말이면 저는 부모님이 사는 해산 근처의 작은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통신부대 장교에게 주어지는 출장 명목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국가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에 늘 자랑스러워 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돌아오는 날이면 귀한 배추절임이나 감자 몇 개를 아껴두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제 군복을 손으로 톡톡 털어주며 현정아, 조심만 하라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말은 늘 같은 톤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대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조회, 암호 해독 훈련, 통신 감시 보고 체계 점검, 그리고 상부 승인 절차에 따른 정기 보고까지 모든 것이 절도 있고 효율적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 속에서는 늘 누군가 사라지고 누군가 새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문제가 되고 호기심은 위험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저는 나름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손난로를 나누며 혹독한 겨울을 견디던 순간들, 통행 제한이 풀리는 날 밤 공터에서 몰래 작은 생일 축하를 해주던 동기들,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국악 가요조차도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 조금씩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통신부대 특성상 상부 메시지를 다루는 일이 많다 보니 저는 때때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데이터들을 접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끊긴 통신 기록들, 비밀리에 전송되는 내부 경계령, 특정 지역으로 내려지는 이동 제한,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신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삶을 위해서 그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부대 안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대화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동기들 간에도 알 수 없는 경계심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군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조사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누구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조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 보이는 사회에서도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건재했고 저는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대 내에서는 모범장교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믿을 만한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꿈을 꾸지 않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웃었고 같은 방식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평온함은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평양의 하늘 아래서 숨을 죽이고 있던 위험이 곧 제 삶으로 스며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저는 행복과 불안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평범한 북한의 한 여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예감만이 마음 한쪽을 살며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징후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암호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고 동기들은 자체 훈련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갑자기 부대 전체에 짧고 날카로운 경계령이 울렸습니다. 경계 수준이 2단계로 상향된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듯 태연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조용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유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절차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 영희가 제 자리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현정아,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나도 들은 게 없어. 짧은 대화였지만 영희의 목소리에는 뭔가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평소 겁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희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점호 때도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보위부에서 파견된 낯선 남성 2명이 점호장을 둘러보며 면밀하게 대원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우리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강제로 끄집어내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만 그 시선이 제 등을 꿰뚫는 것만 같아 숨이 가빴습니다. 점호 후 각자의 침상으로 돌아갔을 때 기이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여자 대원 3-4명이 갑자기 생활관에서 빠져나가더니 보위부 요원에게 따로 호출되어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묘하게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가 사라지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동시에 일제히 여러 명이 호출되는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저는 부대 식당 뒤편에서 또 다른 이상함을 목격했습니다. 보급 담당 간부가 창문을 닫으며 누군가와 급히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문장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증거가 남으면 안 됩니다.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걸까?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 저는 그 대화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연결고리가 느슨한 공포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부대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떠돌았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떠나지 않는 작은 수첩을 꽉 쥐고 있었고 누군가는 자꾸만 밖을 내다보며 초조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저 또한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되짚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왜 지금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끈 후에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생활관 복도에서 들려오는 기척 하나하나가 사유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누군가 걸음을 멈추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만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한참 뒤 문고리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영희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현정아, 혹시 너 무슨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정말 몰라. 그럼 다행이야. 우리 조심해야 해. 영희는 말끝을 흐리며 돌아갔지만 그 짧은 대화가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말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의 낯선 시선, 갑자기 호출된 대원들, 그리고 증거라는 단어.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연결될 것만 같은 예감이 가슴 깊은 곳을 서서히 압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직전까지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어쩌면 이 모든 일이 나와도 관련이 있는 걸까?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불안한 울림이 앞으로 한동안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마치 시간이 느릿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부대 안은 평소와 같은 일과를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점호 시간마다 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된다는 사실은 모두를 더욱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사람을 통과해버릴 것처럼 날카로웠고 누군가가 실수라도 할까봐 숨조차 깊이 들이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부대 전체가 기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행동에 변함은 없었지만 누군가 빠져 있다는 사실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제 옆 침상을 쓰던 소대원 지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보위부 요원들에게 호출되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동기들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입술을 깨물며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질문의 주인이 제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상부 지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문 한 장이 전 중대에 전달되었고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정 대원 대상 내부 조사를 위한 전원 개별 면담 실시, 그리고 문서의 왼쪽 아래에는 보위부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도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보위부의 개입은 단순한 규정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순번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작은 조사실 안에 들어서자 이미 2명의 요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표정했고 다른 하나는 미세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더 섬뜩했습니다. 리현정 중위, 최근 부대 내 이상 동향을 인지한 바 있습니까? 특별히 들은 건 없습니다. 정말인가요? 동기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데도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지시받은 업무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요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손끝으로 책상에 있는 파일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당신이 다루는 암호문은 상부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전달된 내용, 누락된 보고 그런 건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절대. 짧은 면담이었지만 그 공간을 나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벽에 기대 서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가 다시 제 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현정아, 지미 말이야. 그녀가 왜 불려갔는지 들었어? 저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영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상부 명령을 의심했다더라. 보고 내용이 뭔가 이상하다고. 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끌려갔다고 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귀에 울릴 정도였습니다. 보고를 의심했다는 것만으로 그 정도로 위험한 말이었나? 제가 하던 업무 역시 보고를 분석하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작은 의문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혹시 나도? 이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2번째로 사라진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통신계에서 일하던 소대장 선배였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더 똑똑하고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유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공포를 남겼습니다. 지금 부대 안에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밀문서 보관실 앞에서 의도치 않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간부가 서류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친 장면 속에서 저는 낯익은 단어 하나를 봤습니다. 내부 비상보고 여군 13명 관련.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13명.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여군 13명이라는 문구가 비상보고서에 적혀 있는 걸까?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 기울기 직전의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을까?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하필 나였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부대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 되었고 작은 숨소리만으로도 누군가의 불안이 전염되는 듯 했습니다. 그 어떤 공식 발표도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희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생활관 뒤편의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창고 안은 바람 소리만 가득했고 우리는 서로의 호흡까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섰습니다. 영희는 손을 떨며 작은 종이 쪽지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현정아, 이걸 봐. 쪽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13명 명단 확보 완료.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난 거야? 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답했습니다. 짐이 침상 안에 숨겨져 있었어. 그녀가 끌려가기 전날 밤에 적은 것 같아. 저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손끝까지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명이라니. 그 숫자는 내가 며칠 전 비밀 문서에서 얼핏 본 단어와 같았습니다. 영희야, 이걸 나한테 왜? 영희는 말을 끊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정아,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혹시 내보고 라인이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지?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제 가슴에 꽂힌 건 관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줄기 소름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매일 보고하던 암호문, 내가 다뤘던 이름들. 그 안에 13명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동안 제가 처리했던 기록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름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마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던 기억들. 지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했던 말. 요즘 보고 내용이 이상해. 그리고 그녀가 다음 날 사라졌다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을까? 다음 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급창고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간부가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13명 중 일부는 이미 감시선에 걸렸다고 해. 순간 제 심장은 비명을 지르는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누군가를 추적하고 있었고 그 대상은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숫자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 전체가 갑작스럽게 정렬되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새로운 지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특정 인원에 대한 특별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문장 하나로 모든 대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어지는 지시는 더욱 섬뜩했습니다. 모든 여군은 개별 이동 시 반드시 동행자를 둘 것. 야간 외출 통신 금지. 보고 자료는 상부 직접 제출. 여군만. 왜 여군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13명 명단이라는 단어가 다시 지나갔습니다. 점호가 끝난 후 한 간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현정 중위, 상부 보고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듯 아니면 알고 있다고 의심하는 듯한 눈빛.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다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나를? 내가 뭘 본 거지? 그 파일,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지? 그날 밤 영희는 다시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현정아, 우리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젓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걸 스친 것 같아. 영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부대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삶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쪽지 한 장이 제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상 징후가 아니라 더 큰 비극으로 향하는 문이었던 것입니다. 부대의 공기가 점점 더 눌어붙듯 무거워지던 어느 날, 결국 제가 피하고 싶던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전, 상부에서 특수통신자료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저를 단독 호출했습니다.
단독 호출. 이 말은 그 자체로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보위부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인원을 부르는 경우는 단 하나, 이미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부 조사실은 이전보다 더 어두운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2명의 요원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 명은 서류를 넘기며 질문을 던졌고 다른 한 명은 아무 말 없이 제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더 큰 압박이었습니다. 리현정 중위, 최근 보고 자료 중 일부가 상부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다릅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건 절대. 요원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고의든 아니든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의미니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텐명 명단, 끊어진 통신기록, 사라진 대원들.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실제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조사실에서 나왔을 때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멀리서 저를 보더니 당장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또 불려간 거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정아, 우리 이제 진짜 위험해진 것 같아.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암호 통신계의 선임이었던 소대장 선배가 비밀리에 남긴 메모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메모에 13명 중 몇 명은 통신부대 내부에서 이미 감시 대상이었다고 적혀 있다더라. 내부에 누군가가 보고 체계를 조작해서 특정 여군들을 지목한 거라는 말도 있고 순간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찍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명단은 이미 상부에 전달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 하나였다. 나는 그 명단 안에 있는가? 그 밤 나는 영희와 창고 뒤편에 다시 모였습니다. 누군가 들을까 두려워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현정아, 너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지? 없어. 하지만 내가 다룬 자료 안에서 누군가 뭘 조작했다면 그럼 너도 의심받는 거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영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정아, 우리 선택해야 해. 무슨 선택?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럽게 들렸지만 동시에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미 부대 안에서 이유 없이 사라진 사람들, 이탄명 명단, 보위부의 집요한 감시, 이곳에 남는다는 것은 언젠가 나도 이유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도망치자라는 말을 영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이미 그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날 밤 새벽 무렵 저는 혼자 침상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기이하게 차분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꿈꾼 적도 없고 탈북을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저 부모님 곁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던 평범한 군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면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제가 내린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택,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선택. 그날 이후 부대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고 생활관 복도 끝에서는 낯선 요원들이 교대로 서성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공기처럼 퍼져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먹었고 누군가는 잠을 이루지 못해 눈 밑이 검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 공포가 현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밤 점호가 끝난 뒤 저는 신발끈을 고쳐 매러 숙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서 보위부 요원 한 명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네오를 보고 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영희 역시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주변을 살피며 걸음을 멈출 때마다 긴장한 듯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영희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느낌이 안 좋아.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은 깊게 남았습니다. 느낌이 안 좋다. 그 감각은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부대 내에서는 뜻밖의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개별 이동 규정 강화, 특정 인원은 단독 이동 금지. 대원들은 혼란스러워 얼굴을 마주보았고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특정 인원이 누구야? 그러나 누구도 답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저는 특정 인원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던 길, 보위부 요원 2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리현정 중위, 이동할 경우 미리 보고하십시오. 지금은 식사 시간입니다. 명령입니다. 짧고 차가운 말.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깨졌습니다. 나를 지목했다. 내가 명단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영희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날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생활관에도 없었고 훈련장에도 없었습니다. 세월마. 그 한 단어가 머리를 스쳤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작은 소문 하나가 조용히 번졌습니다. 여군 한 명이 보위부 조사실로 다시 끌려갔다더라. 누구냐고 묻는 순간 돌처럼 굳은 침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영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했고 도망칠 방법을 함께 고민하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희가 사라졌다. 이유도 흔적도 없이.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니라 나 혼자였다. 그러나 그날 밤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상 밑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필체였습니다. 조심하라. 네가 다음이다. 한 줄뿐이었지만 그 문장은 내 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남긴 걸까? 보위부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려는 사람. 쪽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종이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한 감각으로 손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앞면이 아니라 뒤쪽에 적힌 아주 작은 글씨였습니다. 내일 새벽, 식량고 뒤편. 누군가가 내게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탈출의 실마리를 건네고 있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시와 추적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 나는 도망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어야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돕고 있는가? 그리고 왜 하필 나인가?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식량고 뒤편으로 가야 한다는 쪽지의 메시지는 내일을 약속하지 않는 위험한 초대장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가진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건물 사이로 스며드는 어둠은 비밀을 감추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고 주변에서 들리는 작은 기척에도 몸을 움찔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식량고 뒤편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낙엽 소리만 들릴 뿐 어떤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함정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보위부가 던진 미끼는 아닐까? 하지만 되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늦었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체구, 조용한 발걸음, 그리고 마침내 그림자가 가까워졌을 때 나는 굳어버렸습니다. 선배님, 그는 몇 주 전 사라진 줄 알았던 암호통신계의 소대장 선배였습니다. 우리가 조사실로 끌려갔다고 생각했던 그 선배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선배는 주변을 확인한 뒤 급하게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현정아, 시간이 없어. 내 말 잘 들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조용히 해.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나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선배가 이어서 말한 문장은 내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13명 명단. 너. 그 안에 있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 제가요? 선배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믿기 힘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네가 본 그 파일. 원래 너는 보면 안 되는 거였어. 나는 선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전 단순히 보고 업무를. 아니야. 네가 다룬 자료들은 전부 상부에서 조작한 거야. 특정 인원을 지목하기 위해. 그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저를? 선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지목한 사람은 내 바로 위상관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웠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했던 상관, 제가 군생활 내내 의지했던 사람, 제가 보고를 직접 올리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선배는 눈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야. 네가 본 것 때문이야. 제가 본 것. 맞아. 너는 알아서는 안 될 내용들을 보게 된 거야. 상부 몇몇이 여군들을 대상으로 내부 정비 명목으로 선별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걸 네 암호라인이 스쳐 지나갔던 거지.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영희, 그리고 사라진 여군들은 모두 선별 대상이었다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그냥 적당히 지목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서 선배는 내게 더 다가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를 지목한 이유는 단순해. 네가 눈치가 빠르니까. 보고 내용의 오류를 가장 먼저 알아챌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너였어. 그러니까 제거 대상이 된 거지. 그 말은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도 명단에 있었어. 나는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영희가, 나와 함께 두려워하던 영희가, 내게 도망치자고 말한 영희가,
그녀도 이미 위험 속에 있었던 것인가. 하지만 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는 너를 대신해서 조사실에 끌려갔어. 뭐라고요? 그날 너를 데려가려 했는데 영희가 내 이름을 대신 불렀다고 해. 일부러 네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야. 나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희는 나를 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사라졌다. 현정아, 정신 차려. 영희가 너한테 남긴 마지막 부탁이 있어. 부탁! 선배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 한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발견했던 쪽지. 그 쪽지를 영희가 남긴 것이었다. 그리고 선배의 마지막 말은 우리 사이의 어둠보다 더 깊었습니다. 영희가 너에게 도망치라고 했던 이유. 너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야. 선배님은 왜 저를 돕는 거예요? 선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명단에 있었으니까.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명단, 조작된 보고체계, 사라진 대원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살아남은 사람. 우리는 선별된 사람들이었다. 제거 대상, 그리고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도망치는 것, 살아남는 것. 선배와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살던 세계가 단번에 뒤집힌 듯한 감각. 그러나 충격이 가라앉을 틈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부대 안은 이미 나를 주시하고 있었고 영희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선배마저 간신히 도망쳐 나온 상황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살아남으려면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탈출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무릅쓴 선택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여군, 특히 통신부대 장교가 탈출을 시도한다는 것은 곧 반역자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았다. 발각되는 순간 체포도 조사도 필요 없다.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그 공포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나는 침상에 앉아 있었다. 선배가 남긴 말과 영희의 마지막 행동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영희는 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영희가 내 이름을 대신 말했다. 그래.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고마움인지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영희가 내게 남긴 마지막 뜻은 하나였다. 살아남으라는 것. 도망치자.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말을 이제야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는 곧바로 탈출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누망항, 아브록강. 우리 부대 위치상 압록강이 더 가까웠지만 경비가 훨씬 삼엄했다. 야간 조명, 감시탑, 순찰견, 총기, 여군이라 해도 예외는 없었다. 오히려 더욱 경계되는 위치였다. 두만강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구간이 있었지만 도착까지 이틀 이상이 걸릴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도 검문을 수십 번이나 거쳐야 했다. 신분증, 이동증, 소속 명령서, 어느 하나라도 미세한 틈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모든 길에서 제외된 사람이었다. 부대 안에 남는 것이 가장 위험했다. 따라서 탈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문제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선배 역시 안전했다 할 수 없었고 다시 만날 가능성은 낮았다. 브로커를 찾을 시간도 없었다. 돈도, 연락망도, 신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계속 말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나는 며칠 동안 조심스럽게 부대 주변 상황을 확인했다. 경비 배치, 순찰 시간, 감시탑의 교대 패턴. 다행히 통신부대 근무 경험 덕분에 보위부 내부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 조사실로 불려가는 인원들이 늘어나면서 경비 배치가 불규칙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혼란은 위험이지만 동시에 기회였다. 다음 문제는 장비였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건이 필요했다. 나는 침상 밑에서 작은 천 가방을 꺼냈다. 군용 담요 조각, 속옷 한 벌, 배급받은 마른 감자 2-3개, 그리고 영희가 남긴 쪽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챙길 수 없었다. 돈도 없고 민간인 복장도 없었다. 하지만 필요한 건 많지 않았다. 나는 살아서 건너기만 하면 됐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부모님이었다. 해산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사라지면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북한에서는 가족까지 책임지는 것이 보위부의 방식이었다. 반역자의 가족은 연좌제가 적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었다. 살아남아야 부모님을 도울 수 있었다. 죽은 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생각으로 겨우 마음을 붙잡았다. 탈출 전날 밤, 나는 자리에 앉아 마지막으로 주변을 확인했다. 생활관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군가는 흐느끼는 소리를 숨겼고 누군가는 침대에 누운 채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모두 명단에 있었던 건 아닐까? 선별 대상이 나 하나였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무서운 질문. 영희가 사라진 것은 나 때문이었을까? 가슴이 죄어왔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다.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것. 새벽까지 몇 시간.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이제 그 강을 건너야 한다. 탈출을 감행한 그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들렸어야 할 순찰견의 낮은 울음도, 경비대가 교대하는 작은 발걸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나는 천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했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부대 담장 사이 좁은 틈을 지나자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발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땅은 얼어붙어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미터 앞 감시탑의 조명이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빛이 지나가는 순간 나는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대 울타리를 벗어나자마자 숲 사이에 작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선배가 일러준 그 길, 이 길로 가면 보위부 감시가 약한 지점이 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내 생명이 걸려 있었다. 숲으로 들어서자 바람은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뒤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자국이 겹쳐 들렸습니다. 누구지?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까질 거야.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현정아. 나는 비명을 삼키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 시간이 없다. 내 뒤에 감시조가 붙었다. 그 말에 온몸에 피가 식었습니다. 어떻게 너희 생활관을 새벽에 점검했어? 네가 없다는 걸 확인한 거야. 더는 묻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는 달렸습니다.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깨지는 소리, 나뭇가지가 옷을 잡아채는 소리,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걸음들, 모든 것이 섞여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빨리 선배가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숲 저편에서 강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손전등, 보위부 순찰대였다. 발견했다. 움직이지 마. 날카로운 외침이 나무 사이를 찢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빛이 우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당 총성이 울렸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귀 옆에서 바람을 가르는 탄환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강으로 가. 선배가 소리쳤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강만 건너면 돼. 느만강.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길. 우리는 작은 절벽을 내려왔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선배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다 왔어. 조금만 더.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짚을 태우는 것 같은 손전등 불빛이 숲을 향해 쓸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 멈춰라. 선배가 나를 강가로 밀쳤습니다. 현정아, 뛰어. 그러나 그의 말은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 총성이 울렸습니다. 선배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선배님,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뛰어, 살아. 나는 울음을 삼키며 강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얼음 같은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팔다리가 굳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외침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발사 준비. 거기서 나와 나는 물속으로 몸을 더 깊이 숨겼습니다. 강물은 차갑고 어두웠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물 위를 휩쓸었습니다. 그 불빛이 스칠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차가운 물속에서 손발을 휘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옷은 무거웠고 몸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끝이었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강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또 한 번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이 튀어올랐습니다. 탄환이 내 주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더 깊이 잠수했습니다. 조금만 더. 요금만. 강바람이 한 번 스쳤습니다. 어둠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희미했지만 내겐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끝에 흙이 닿았습니다. 강이 반대편. 나는 숨을 몰아쉬며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옷은 젖었고 몸은 얼어붙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을 건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추적이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강을 건넌 뒤 나는 잠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숨은 가쁘게 끊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손가락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물에서 빠져나온 직후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위부는 강을 건넌 흔적을 확인하는 즉시 주변을 수색했고 중국 공안 역시 월경자를 잡기 위해 강가를 순찰하곤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젖은 옷이 무겁게 몸을 끌어당겼고 숨을 내쉴 때마다 차가운 김이 공기 속에서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숲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몸을 끌고 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로지 본능만이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숲속으로 들어가자 땅은 축축했고 낙엽은 젖어 들러붙었습니다. 나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고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쪽이다. 흔적이 있어.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었다. 나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숲을 빠져나와야 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위험했다. 중국 공안의 순찰 루트와 보위부의 동선 사이 어딘가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선배가 말했던 대로 이 지역에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농가들이 드물게 존재했다. 그들이 월경자를 숨겨주는 것은 큰 위험이었지만 그날 밤 나는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숲길을 헤매던 끝에 나는 희미한 불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오두막 같은 집이었고 주변은 적막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두드림에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두드림을 한 순간 안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요? 낯선 중국어 억양이 섞인 조선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 북에서 왔습니다. 잠시만,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고 나이든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아무 말 없이 안으로 손짓했습니다. 오두막 내부는 낡고 어두웠지만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무너질 듯 몸을 주저앉혔습니다. 여성은 내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오래 있을 수 없어요. 공안도 자주 돌아다녀.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숨게 해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까지만. 그 이후엔 다른 곳으로 보내줄 사람을 찾지. 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춥고 무섭고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배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피가 스치던 그 순간, 살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나는 오두막 구석에 놓인 담요를 끌어안고 조용히 몸을 웅크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숲 너머에서 더 이상 순찰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오는 동시에 이상하게도 울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희, 선배, 그리고 내가 버리고 온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세계. 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흐르도록 이 작은 집조차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여성은 다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요. 더 머물면 안 돼. 나는 담요를 반납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고 그것은 새로운 위험을 뜻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작은 밭 뒤편으로 데려가더니 말했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마을 있어요. 거기 조선족 친구가 있어. 너 같은 사람 도운 적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살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부모도 찾고 삶도 다시 찾지.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느껴졌다.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나는 안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국경을 넘던 그 순간보다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다시 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조사 과정은 길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살아남았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으려 하고 내가 겪은 일을 기록해주고 무엇보다도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밤마다 강물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총성이 귓가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희의 얼굴이 떠오르고 다시 뜨면 선배의 마지막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가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왜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을까? 이 질문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낯선 말투, 낯선 음식, 낯선 규칙들 속에서 나는 다시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미소를 짓고 작은 도움을 건네고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얻은 원룸은 아주 작았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누웠을 때 누군가 들이닥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자유였는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시 쫓기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한국에서 작은 일을 구해 생계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종종 내가 정말 살아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때때로 직원 식당에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받아 들고 있을 때 문득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오릅니다. 배급줄에서 떨며 기다리던 날들, 누군가의 작은 눈빛에도 숨을 죽여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조차 부를 수 없게 사라진 사람들. 나는 지금도 영희를 떠올립니다. 그녀가 나를 대신해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선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바람을 이어 걷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고향을 떠올릴 때면 가슴이 아립니다.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나의 사라짐이 그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 그렇지만 나는 언젠가 그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딸은 여기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내가 겪은 이야기가 단지 공포와 추적의 연속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현정아, 이제 괜찮아. 너는 살아남았어.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밤마다 문을 잠그기 전 2번, 3번 확인합니다. 길을 걸을 때는 뒤를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다 준 만큼 나는 그 삶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도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있는 쪽을 선택한다.